그 사람이 계속 떠오르나요? 어떻게 하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밤새 고민하며 시뮬레이션 돌려본 분들 많으시죠? 근데 막상 연락하려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답답하시죠? 걱정 마세요! 오늘은 재회율을 높이는 확실한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9가지로 알려드릴 건데요. 이 9가지 방법대로만 하면 재회 가능성 2배, 3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재회 확률을 높이는 방법 9가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재회를 바란다고 오고 상담을 신청을 했을 때 대체 이 관계에서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상황들이 생겼는지 정확하게 인지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많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한 말, 상대방이 했던 표현 이런 거에 기반해서만 나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제일 안 좋은 케이스는 뭐냐면요. 상대방에게만 이별의 원인이 다 쏠려 있는 경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고 나는 헌신을 다했고 나는 이 사람에게 모든 거를 다 맞춰줬고 노력을 했고 항상 착한 사람이었는데 상대방이 미성숙하고 상대방이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이별을 했다. 우리가 결국 관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사랑했던 사람을 그렇게 비난하면서까지 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관계는 상호작용이거든요. 아무리 상대방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만 문제인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상호작용인 만큼 한 사람의 문제가 조금 더 클 수는 있지만 분명히 상대방도 그에 맞는 반응, 그 증상을 강화시키는 어떤 행동들과 반응을 했기 때문에 관계가 점점 악화되고 그 사람도 그런 특성들이 나아질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게 나의 행동 태도와 나의 반응으로 인해서 연속되었다는 생각은 못하고 그냥 이 사람이 잘못돼서 이 사람이 나빠서라고만 판단을 쉽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문제가 있고 날 힘들게 하고 잘못된 사람인데 내가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그 관계에 매달리고 붙잡고 있으면서 이렇게 상담까지 받으러 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여러분들. 네, 그 생각을 못 하셨죠? 그러고 있는 것 자체도 나의 결핍이자 어떻게 보면 나의 미성숙함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부터 인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상대방이 정말 잘못이 있을 수도 있죠. 그 사람의 결핍과 문제로 인해서 이 관계를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존중해주지 못하고 나는 지금 이 관계를 계속 붙들고 있잖아요. 상대방을 욕하면서까지. 그러고 있는 나 자신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을 가라앉혀야 돼요. 많은 분들이 재회를 원할 때에는 감정이 많이 격해 있고 감정적인 상황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에 많이 얽매여가지고 관계와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제대로 바라보고 판단하지 못하거든요. 그냥 당장 내가 외롭고 이 사람의 빈자리가 불편하고 힘들고 답답하니까 그냥 일단 무조건 이 사람을 붙잡고 이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충동적으로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어떤 경우냐면은 분명히 헤어지기 전까지 너무 고통스러웠어. 너무 힘들었고 남자친구의 술버릇, 남자친구가 날 때리고 맨날 약속 안 지키고 나 함부로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드디어 하늘이 도와서 이 이별을 만들어줬는데 다시 재회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 머리로는 분명히 아닌 거 알아요. 나 이 사람이랑 헤어졌어야 됐고 이 사람은 날 힘들게 했던 사람인 거 알아. 하지만 내가 당장 아무리 나를 힘들게 했었던 그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의 빈자리, 그 사람 사라진 거에 대한 공허함, 그 빈자리를 채우고 싶어서 단순히 외로움 때문에 그 사람을 또 잡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 감정적으로 나 무조건 그 답답한 마음,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잡아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나는 대체 이렇게 날 힘들게 하고 결국은 이별까지 다를 정도로 관계에 무책임했던 이 사람을 난 왜 만나고 싶을까? 이거 단순히 외로움 때문인가? 나 진짜 이 사람 사랑하는 거 맞나? 내가 이 관계 통해서 대체 뭘 얻으려고 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할 줄 알아야 해요. 어쨌든 상대방도 이것저것 계산기 두들겨 보고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뭔가 불편함이 있어서 이 관계를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이 관계는 한번 깨어진 관계이고 뭔가 문제가 있는 관계인데 나는 대체 이 사람이랑 왜 재회하고 싶은가? 나를 이렇게 불편해서 이별을 선택한 사람을 왜 굳이 내 옆으로 다시 붙들어 오고 싶은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자기 이해, 자기 감정, 자기 문제 인정 이것들이 재회의 모든 기초가 돼요. 왜냐면 재회는 내가 하는 거고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상대방은 이미 나 싫다고 떠났어요. 그리고 이별 선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관계를 원해서 재회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재회, 내가 하고 싶은 재회예요. 그래서 그만큼 나에 대해서, 내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거절한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상대방이 그토록 불편했었던 내 문제가 뭔지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억울하고 상대방의 오해와 착각이라고 할지라도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걸 제거해야 재회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이별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제가 왜 헤어지셨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헤어졌던 그 당시 그리고 상대방이 헤어짐으로 말했던 그 말, 핑계 요거에만 꽂혀가지고 이래서 헤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헤어졌어요에 되게 많이 매달리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의 문제, 하나의 사건 때문에 헤어지고 이별을 선택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 헤어질 당시의 사건들이 트리거가 되고 그 시점에서 터진 것 뿐이지 이미 그 전부터 상대방 분은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고 계산기 두들기고 기회 주고 표현도 해보고 싸워보기도 하면서 계속 지켜봤단 말이에요. 지켜보고 참고 버티다가 그 마지막 이별의 계기가 된 그 상황에서 그게 빵 터져서 이별을 선택한 것 뿐이지 단순히 그 사건 하나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별의 원인을 분석할 때에는 마지막에 헤어질 그 당시 상황에만 꽂혀가지고 파악하고 분석하고 파고드는 게 아니라 만남은 어떻게 시작했는지, 만남부터 이별까지 어떤 갈등과 있었고 갈등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결했고 중간중간에 어떻게 상호작용했고 어떻게 소통했고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상대방의 특성, 나의 특성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해보고 두 분이서 진짜 어떤 원인과 문제 때문에 이런 사건까지 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전체 사연 분석을 통해서 진짜 원인과 트리거가 된 사건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것 때문에 계속 쌓여 있었는데 그 트리거가 된 사건에서 터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별을 겪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 왜 헤어진 거지? 왜 이런 거 갖고 헤어지자고 한 거지? 이거 그렇게 헤어질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정확한 원인 분석은 필수다. 그리고 그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만남부터 이별까지 전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세 번째는 상대방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정확하게. 많은 분들이 아마 헤어지기 전까지 이별을 고민하고 상대방이랑 다툴 때마다 친구들한테 조금은 객관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너 그 사람 왜 만나? 네가 아까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헤어져.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들었을 건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요. 시야가 좁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자꾸 내 방식대로 합리화를 합니다. 이 관계가 너무 소중하고 이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머리로는 이게 아닌 거 알면서도 자꾸 이유를 갖다 대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술만 먹으면 때리고 난동 피우고 난리 치는데 술 안 먹을 땐 괜찮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맨날 나 무시하고 연락도 안 되고 날 외롭게 하는데 그래도 만날 땐 행복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장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 분명히 장점은 존재하죠. 하지만 그 관계를 그르치는 치명적인 단점을 자꾸 합리화한단 말이에요. 합리화를 하다 보니까 시야가 되게 좁아져서 상대방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판단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은 사실 다른 사람을 만나면 매너도 좋고 예의도 바르고 존중하고 매달리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이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내가 의리되고 이 사람한테 비난을 받고 맨날 내가 매달리다가 차이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무책임하고 회피형의 못된 사람이라서 나한테 이렇게 대했던 건지 아니면 내가 이 관계에서 주도권이 약하고 관계를 잘 이끌어가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이 인간을 다루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한테 맨날 집착하고 매달리고 연락을 지나치게 많이 하고 또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고 상대방을 맨날 몰아붙여서 상대방 그게 너무 불편해서 연락이 잘 안 되고 감정적으로 소통하려고 할 때 피하고 이런 행동들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그냥 내 식대로 이 사람 회피형이라서 그래.
이 사람은 나쁜 남자고 나쁜 여자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대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판단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더욱 이 이별의 상황과 이 관계에서 생긴 갈등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객관적으로 이해를 했다면 이제는 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어쨌든 그 사람이 이 이별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와 만나면서 이 관계가 불편하고 뭔가 아쉽고 자신한테 손해가 되거나 피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별을 선택한 거겠죠? 그러면 물론 내가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도 이 사람이 이 관계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불편했으면 이별을 선택했을까?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은 그 점이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했으면 이별을 선택했을까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니 뭐 이런 거 갖고 그래요? 이 정도면 잘해준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너무 쉽게 결정지으면서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람이 단기간이든 뭐 장기간이든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시간과 감정,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누군가의 관계를 쌓아나가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연애를 할 때 누구나 오래 잘 만나고 행복하고 싶어 하지. 그냥 한번 잠깐 만나다가 말자. 그냥 쉽게 헤어지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분들도 분명히 여러분들이랑 오랫동안 사랑하고 싶었고 예쁜 사랑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불편하고 답답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별을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그런 감정을 공감해주고 존중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을 하면서 나는 이 사람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 다시 만나야 돼요. 이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제가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게 더 크고 그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별을 선택했다고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나의 그런 장점, 그 수많은 매력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 이별을 선택할 정도로 힘들고 불편했냐를 공감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공감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재회를 하기 위해서 다가갈 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이 관계에서 더 이상 불편함을 겪고 싶지 않아서 이별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미래에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별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당장 외롭고 이 사람이 너무 필요하고 공허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 사람이 불편해했었던 이 단점과 문제점과 성격 나의 특성 같은 것들을 다 끌어안고 하나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탑재한 상태로 이 상대방한테 다가죠? 그거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요? 절대 사랑 아닙니다. 그냥 내 욕심이자 내가 필요하니까 상대방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지 절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재회를 원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요. 절대. 그 상대방 입장에서도 우리를 만날 이유가 없죠. 난 이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겨우 이별을 선택해서 헤어졌는데 얘가 이 문제와 이 단점 나를 힘들게 했었던 이 고통을 고스란히 다 하나도 제거하지 않고 그걸 다 짊어지고 나한테 다가오네? 완전 부담이죠.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 웬만해서는 잘 안 듭니다. 그 사람이 진짜 외로움 잘 타고 미성숙하고 결핍 있어서 홀랑 넘어가는 사람 아니고서는 내가 어렵게 선택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선택한 이별 웬만해서는 잘 돌리지 않아요. 이별을 선택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거, 우리가 그동안 노력했던 거 다 없애고 포기하고 놓아버리는 거 쉽지 않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너무 버겁고 이거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다 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별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그런 특성들을 개선을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러거든요. 제가 그러면 그런 특성, 그런 근본적인 성격, 심리, 애착과 관련된 부분은 해결하려고 어떤 노력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 운동 열심히 했어요. 책 열심히 읽었어요. 참고 있어요. 혼자 시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의 성격과 심리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책 좀 읽고 운동 좀 했다고 절대 바뀌지 않아요. 성격과 심리는 심리잖아요, 심리. 이거는 심리적으로 교육을 받든 트레이닝을 받든 상담을 받든 근본적으로 다루고 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 심리 문제를 왜 운동을 하고 책을 읽으면서 괜찮은 척으로 만드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헤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랑 떨어져서 그 관계에서 떨어져서 나아진 것 같고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다시 만나고 관계가 시작하면 어차피 그 문제 분명히 다시 튀어나옵니다.
왜냐? 나의 쉽게 고쳐지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격이 뭐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이상 동안 꾸준히 차곡차곡 쌓여서 생긴 특성들이잖아요. 애착이든 불안이든 자존감이든 뭐 다혈질이든 이런 것들. 그런데 그거를 대체 어떻게 고작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한 달 이 시간 만에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난 바뀌었다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시는지 저는 너무 신기합니다. 저는 지금 10년 동안 심리상담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성격의 단점과 장점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제 스스로의 성격, 감정 이런 것들을 100% 컨트롤하지 못하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난 바뀌었어, 난 달라졌어 라고 착각을 하니까 다시 재회를 하고 나서도 또 똑같은 문제로 헤어지고 또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해붓을 여러 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상대방한테 나 이제 바뀌었어, 나 다시는 안 그래? 그거는 다시 만났을 때 내가 억지로 참고 그렇지 않은 척 하려고 눈치 보는 관계가 될 확률이 99%예요, 여러분들. 근데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근본적인 나의 성격, 그런 특성 같은 것들은 꾸준히 해결해 나가야 돼요. 뭐 심리 상담을 받든 트레이닝을 받든. 그런데 거기에 더해져서 이 사람이 몰랐던 나의 새로운 매력, 그리고 이 사람이 혹할 만한 나의 가치 같은 것들을 같이 어필을 하면서 문제를 개선시켜 나가면 돼요. 그러면 나의 문제가 100% 다 해결되진 않았어도 그런 새로운 매력, 새로운 가치가 그 구멍을 조금 보완을 해주잖아요. 그렇게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내 단점과 이 사람이 불편해했었던 그 특성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벌 수가 있으니까요. 5번째는 훌륭한 대화법을 갖추는 겁니다. 저는 이 대화법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썸을 탔고요.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갔고요. 대화를 통해서 관계가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면 재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재회를 할 때에도 우리가 뭐 눈으로 신호 보내고 마음으로 초음파 보내가지고 재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대화와 말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발전시켜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재회를 시도하고 연락을 하고 다가가고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대화법을 잘 갖춰야 돼요. 공감 능력이라든지 눈치, 센스, 무엇보다 감정 컨트롤, 이것들 너무 중요합니다. 헤어진 이후에는 상대방한테 좀 쫄아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내가 감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감정 컨트롤 문제가 무너질 순간들이 되게 많거든요. 쉽게 흔들리고 쉽게 저지르고 쉽게 불안해져요. 이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멀쩡하게 대화 잘하고 멀쩡하게 데이트 잘하다가 확 저지르고 확 망치고 확 포기하고 극단적으로 행동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6번째는 긍정적인 기억을 자극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 사람이랑 사귀었고 이 사람이 나한테 매력을 느꼈고 우리가 연인으로 지냈다면 이 사람도 어쨌든 나와 연인으로 지내고 나를 이성으로 선택을 하면서 나에게 매력을 느끼고 가치를 느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랑 함께 하면서 좋았었던 부분들,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뇌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적인 기억은 줄이고 긍정적인 기억을 키우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재회를 위해서 다가갈 때에는 이 사람의 그런 긍정적인 자극을 더 많이 자극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좋아했었던 내 모습, 나와의 추억, 기억 같은 것들을 자극하고 어필할 수 있어야 되죠. SNS나 카톡 사진 이런데 뭐 그런 좋은 기억, 이 사람이 좋아했었던 나의 매력과 관련된 사진이나 장소 같은 것들을 연출하는 것도 좋고요. 방법은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 올릴 때 약간 수작 느낌이 들지 않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상대방 푸사가 내가 찍어놓던 사진을 해놨어요. 이거 이 상대방이 저 기억하느라고 그런 걸까요? 저한테 연락해달라는 걸까요? 이 사람이 카톡 푸사에 이런 노래 올렸는데 이거 저한테 연락해달라는 걸까요? 이 사람 흑폭풍 걸까요? 이 사람이 저한테 보내는 신호인 걸까요?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해석을 하듯이 상대방도 똑같이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상대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이 관계를 선택하는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의 그런 어설픈 단서와 어설픈 수작들이 굉장히 유치하고 피곤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호감이 떨어지고 매력이 반감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 기억을 자극할 때에는 되게 예리하고 섬세하고 전략적으로 연출을 해야 돼요.
7번째는 프레임을 여유 있게 갖추는 겁니다. 프레임이라는 개념 아마 연애나 재회 상담 심리 관련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프레임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생각하는 나의 가치거든요. 우리가 차였을 당시는 사실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요. 왜냐면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노력했던 사람한테 거절받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자존감이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당연히 프레임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프레임이라는 게 꼭 객관적인 건 아니에요. 뭐 직업이나 스펙 아니면은 외모 이런 것과 같은 객관적인 가치도 있는데, 이 가치라는 거는 눈으로 보여지는 외적 요소와 별개로 이 사람의 성향, 행동 태도, 교양, 심리적인 자존감, 자신감 이런 걸로도 우리가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저 사람 뭔가 나보다 센 것 같은데? 함부로 대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감정을 느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별할 당시에 상대방이 이별을 선택한 상황이었고 내가 을의 입장에서 이 관계가 종료된 상황이었다면은 우리는 상대방에게 많이 쫄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상대방보다 프레임이 낮은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게 마치 영원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사실 시간을 두면은 다시 회복이 돼요. 뇌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적인 기억을 많이 줄인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프레임은 내가 이 사람한테 거절당하고 이 사람한테 눈치 보고 불안했었던 그런 감정들은 점점 사그라들고 나의 가치, 나의 자존감, 나만의 페이스들을 다시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프레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백기를 두는 게 너무 중요해요. 상대방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당장 이별을 선택하고 우리를 거절했을 때는 이 사람은 프레임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사람을 되게 가치 낮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 내렸단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뇌가 긍정적인 기억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상대방도 과거에 나의 단점, 부족한 점, 불편했던 점보다는 좋았던 점, 그래도 그 사람 이런 점도 괜찮았는데 이런 특성들을 더 많이 기억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공백기를 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레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뭘 해야 되냐면요, 상대방이랑 헤어졌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연인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헤어졌는데 너 왜 소개팅해? 너 그 여자랑 연락했어? 너 나 만나고 헤어지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귈 수 있어? 너 환승한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추궁하고 집착하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터치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연인처럼 행동해서도 안 되고 챙겨주는 것도 자제해야 되고, 이 사람이 이별을 선택했다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상황을 제공해야 됩니다. 너가 이별을 선택했어? 그럼 너는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 더 이상 줄 수 없어. 나라는 사람의 가치 더 이상 넌 누릴 수 없어. 이거를 느끼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를 더 가치 있게 느껴요. 이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난 항상 계속 퍼주고, 난 항상 너 곁에 있어, 난 언제나 너희 주변에 머무르고 있을 테니까 힘들면 언제나 연락해, 이런 거에 상대방이 감동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머리로는 감동받죠. 하지만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언제든지 집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여유 있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야 상대방이 다가올 시간과 공간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상대방이 필요하고 간절해가지고 계속 상대방을 추적하고 염탐하고 맨날 스토리에 내 이름 떠있고 맨날 좋아요 누르고 항시 대기하고 있고 난 언제나 너의 주변을 맴도는 사람이야 이런 이미지를 주면은 이 상대방은 우리한테 다가올 이유도 없고 오히려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요. 이 사람이 먼저 다가올 공간이 없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항상 옆에 밀착돼 있는데 이 사람이 다가올 생각이 들겠냐고요. 그래서 한 발 떨어져서 여유를 주면서 이 사람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야 됩니다. 8번째는 새롭게 관계를 정립하는 거예요. 과거의 관계 패턴을 부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 이별까지 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과거에 내가 지지고 볶고 맨날 이 사람이랑 반복되던 갈등, 문제, 실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해결되지 않아서 이 사람도 그 관계 패턴에 질리고 물리고 더 이상 기대가 되지 않아서 이별을 선택하고 헤어진 거잖아요. 더 이상 우리 관계는 그렇지 않다. 과거에 반복됐던 그 패턴이 이제 끝이다 라는 생각을 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에 있었던 일, 사건, 과거에 그 부정적이었던 행동들, 감정 같은 것들 다 버리고 아예 새로 처음 썸 타는 것 마냥 다시 관계를 쌓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기억하는 나의 장점, 매력, 어필, 가치 같은 것들은 잘 가져가야죠. 그런 거는 은근슬쩍 계속 어필하면서 노출해야죠. 하지만 이 사람이 과거에 우리가 이래서 헤어졌지 라는 생각이 잠깐이라도 스쳐 지나갈 만한 요소들은 확 다 없애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떠오르는 순간 그 관계는 끝이에요. 나락갑니다. 이거 진짜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제나 제대로 변화하고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해서 재회를 시도하고 재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백기를 오래 둘수록 재회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 단순히 시간을 둔다고 공백기에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분명히 달라져야 되고 다시는 과거의 관계 패턴이 반복되지 않을 내가 되어 있어야 그 공백기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뭐 그냥 주구장창 시간 보내고 참고 기다린다고 해가지고 관계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게 공백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관계를 쌓아나가면서 이 사람한테 이런 매력도 있었네? 과거에는 이 관계가 이렇게 불편했는데 다시 만나니까 이런 새로움이 있네? 신선함이 있네? 우리 앞으로 더 잘 만나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설레네? 이런 매력도 있었나? 이런 면도 있었나? 우리 관계가 이렇게 긍정적이고 편안한 관계였나? 이런 생각들을 들면서 과거의 그 관계 패턴, 부정적인 프레임을 부숴 나가야 됩니다. 9번째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게 대화법이랑 같이 쌍벽을 이루는 어려운 점일 수도 있죠. 근본적인 문제 개선, 감정 컨트롤, 대화법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수강생분들한테도 자존감 프레임 대화법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수업을 열심히 해드리고 있는데 이 감정 컨트롤 너무 중요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이별하고 이 사람한테 쫄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소한 연락, 사소한 반응, 사소한 속도, 정말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하면서 쉽게 움츠러들고 쉽게 기대하고 쉽게 좋아했다가 슬퍼했다가 화가 났다가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그런데 그런 난리 부르스를 칠 정도로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상태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보면 아직은 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고요. 내가 이 사람을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고요. 내가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에 아직 자신이 없고 다시 만나더라도 얼마든지 눈치를 볼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재회를 했는데 이 재회 관계가 편하지가 않고 살얼음판 걷는 것 같고 나 이 사람한테 실수할까봐 자꾸 불안하고 눈치 보게 돼. 이거 결국은 터져요. 내가 이 사람한테 터지든 이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든 뭔가 어디에선 분명히 터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컨트롤이 너무 중요한데 일단은 이 감정 컨트롤을 우리가 뭐 100% 잘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그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연락 빈도를 좀 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회하고 싶은 그 상대방이랑 연락이 끊길까봐 엄청 불안해요. 그리고 이 상대방이 단답을 하면은 내가 답장을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그것도 엄청 고민을 하고 이 상대방이 내 대화에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이 상대방이 나랑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답장을 안 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답장을 조금이라도 늦게 해서 이 사람의 감정이 식어버리면 어떡하지? 이 사람은 왜 답장을 늦게 하지? 아무튼 연락 빈도와 속도와 관련된 별의별 생각들을 하면서 되게 불안해하고 밀당도 어설프게 하고 이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데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이 너무 간절하다고 해가지고 뭐 연인도 아닌데 연락을 지나치게 너무 많이 하면은 미해결 감정이 해소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헤어지고 나서는 어느 정도 미련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약간 아쉬움도 있잖아요. 그런데 연락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해주면 이 사람은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정이 드는 게 아니라 감정이 정리가 되고 헤어짐을 적응해 나가는 기회를 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헤어지고 나서도 어느 정도 연락이 되고 심지어 만남까지 가졌는데도 결국 헤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 왜 그래요? 우리가 미해결 감정을 다 해소해 줬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연락과 너무 빠른 연락으로 이 사람의 미해결 감정을 다 해소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미련과 아쉬움을 남겨놔야 이 상대방이 이 관계가 아쉽고 우리에 대한 감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해소되지 않아서라도 우리가 생각나고 그리워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것도 진짜 중요한데 비난을 주의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내가 이 사람이랑 재회하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해가지고 아니면 연락하는 과정에서 상대방한테 불만이었던 거, 속상했던 거, 서운했던 거 아니면 상대방의 반응이 조금만 좋지 않아도 넌 아직도 그 모양이구나, 나한테 상처 줄 때도 이러더니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해요. 근데 그게 재회하고 싶은 사람의 태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회를 원하면 상대방을 비난하는 건 주의해야죠. 우리는 지금 상대방한테 잘 보여도 모자란 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한테 그렇게 욕먹으면서까지 우리를 다시 만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 사람도 이 관계에서 내가 진짜 필요한 존재고 내가 이 관계에서 행복할 수 있는 존재다. 나는 조금만 노력하면 이 관계에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느껴야 이 사람도 이 관계에서 가치를 느끼고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을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특성을 막 말로 비난하고 까내리고 너 왜 날 무시하냐, 너 날 사랑한 거 맞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면 이 사람은 더 도망치지 절대 여러분의 그런 감정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그게 싫어서 떠난 거예요, 상대방은. 그런데 헤어진 마당에 그걸 해주겠냐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진짜 실수하는 것도, 이게 또 재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내가 너무 간절하고 이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감정이 계속 요동쳐요. 너무 당연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내가 예민하고 불안하고 쉽게 초조해지니까 상대방의 작은 한 행동에도 확 불안해져가지고 매달린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이랑 나랑 아직 아무 사이도 아닌데 너 소개팅 했어? 소개팅 안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막 집착을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의존을 한다든지, 연인인 것 마냥. 상대방과 나는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남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치 연인의 의무와 책임감을 다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주면은 이 사람은 연애와 재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게 부담이 돼요. 지금 사귀지도 않는데 이 정도면은 사귀면 얼마나 날 괴롭힐까? 얼마나 날 힘들게 하고 얼마나 날 구속할까? 이런 생각부터 들거든요.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사귈 때도 분명히 이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감정적으로 상대방한테 매달리고 집착하고 의존하고 의심하고 이런 행동을 보였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사귈 때도 이런 행동이 불편해서 쌓여가지고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나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 그러면은 진짜 빠이빠이예요. 그래서 재회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거는 대화법, 프레임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은 감정 컨트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 컨트롤만 잘 돼도 우리는 프레임 지킬 수 있고 여유있는 행동 태도 보일 수 있고, 그런 행동 태도에 또 매력과 가치를 느껴서 상대방이 편안하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재회는 단순한 기술이나 전략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재회는 상대방을 붙잡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럼 뭐냐? 변화된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다시 나에게 관심을 갖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별 후에 더 나은 나를 만들어 간다면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강력한 매력을 전달할 수 있을 뿐더러 그게 바로 진정성 있는 태도와 성숙한 마음가짐이죠.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다가간다면 재회 확률이 마구마구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상 러브커넥트 유주안이었습니다.